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네시스 GV80 3.5 스마트 스트림 모델 가져왔습니다. 가솔린 엔진이고요. 네. 요즘 저희가 이제 엔진 설명을 잘 안 하죠. 네. 예. 뭐 저희가 아는 게 있어야죠. 그 뭐 오래 발전되어 왔고 이제 요게 이제 거의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V6의 마지막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네네네. 확정을 짓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어떤 부분이 달라졌다기보다는 다듬는 거죠. 네. 계속 냉각 시스템 다듬고 인젝션 다듬고 그리고 터보차저의 효율 냉각 뭐 이런 거 다듬고 380마력을 낸단 말이에요. 네. 굉장히 좋은 출력이에요. 네, 굉장히 좋은 출력입니다. 예, 2톤이 넘어가지만 2톤이 넘어가더라도 380이면 네. 시원시원하다고 아마 예상이 되죠. 아주. 그렇죠. 네. 저번에 저희가 디젤 모델을 통해서 특징을 좀 살펴봤습니다. 네. 그 3.0 디젤 모델은 좀 문제가 좀 요즘 있는 모양이에요. 뭐 엔진 이슈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엔진 떨림, 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출고가 좀 정리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아. 네, 잠시. 네. 신차가 나오면은 뭐 이러저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죠. 네. 그 아무리 실험실에서 자체 테스트도 하고 또 주행 테스트도 하지만 이게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넓게 퍼져가지고 막 다양한 곳에서 운행을 하다 보면은 안 보이던 문제점들이 이게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가 그 2차, 3차 산업의 시대가 저물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시가총액 5위 업체를 다 보면 무슨 업체냐면 소프트웨어 업체하고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이란 말이에요. 구글, 네.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플랫폼이나 그 사회 관계망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은 집단 지성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 그런 사업 분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주체가 개발을 해서 모든 변수를 다 고려했다고 하나 이게 결국은 문제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장면이 왜 그런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그다음에 플랫폼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현재 전 세계 비즈니스를 지배하는 기업들도 그런 기업이고 전륜 쪽에 보시면은요 여기는 X5랑 다시 보니까 똑같네. 여기 니켈 도구만 안 했을 뿐이지. 네. 니켈 도구만 있으면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여지겠는데요. 네, 그렇고. 네, 네. 그리고 위쪽에 W15 알루미늄 한금 쓰고 너클 쓰고. 저거 알루미늄 맞나? 한번 찍어볼까요? 네, 찍어보시죠. 위쪽 어퍼함은 알루미늄 합금 맞죠? 맞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너클도. 너클도 네. 알루미늄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이렇게 드라이브 샤프트 살짝 켜가지고 한 영상만 다르고 네. 나머지는 X5랑 비슷한데요. 네, 네. 벤치마킹을 많이 한대요. 이게 또 가장 좋은 형태로 시뮬레이션으로 이제 도출이 돼서 결국은 이제 개발자들 요즘 개발자들이 하도 돌고 도니까 유명한 개발자들 자꾸 헤드헌터 해오잖아요. 그래서 어디 특징 이런 게 또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그 CAE 할 때 비슷한 프로그램들 써가지고 시뮬레이션 가지고 비슷하다 보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뭔가 구현해 놓는 엔지니어링이 네. 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상들이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뭘 따라했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은 기존에 축적되어 있는 기술적인 데이터가 워낙 많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엔지니어링을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의 컬러가 이제는 뭐 크게 명확하게 얘는 이런 게 특징이고 쟤는 저런 게 예전에 설계자 입김이 강해서 설계자가 도면부터 쫙 해가지고 그렸잖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컴퓨터의 도움을 받기 전에 네. 설계자의 창작적인 그 천재성. 이런 거가 굉장히 많이 좌우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밑에 가서 뭔가 좀 배우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네. 근데 지금은 그 역학적인 해석이나 이런 게 가능하다면 네. 뭔가 천재적인 그거는 아주 작은 거죠. 네. 네, 일반적인 이런 모델에서는 그런 천재성을 발휘할 역할이 그렇게 크진 않은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뭘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몇 명의 천재가 세상을 바꿨는데 지금은 몇 명의 천재가 못 바꿔요. 네,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집단 지성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너무 몇 명의 천재가 세상을 바꾸기에는 세상에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은 네. 거의 상향 평준화 네. 예, 됐다고 보여집니다. 곧 있으면 중국이나 인도에서도 이렇게 다 많이 하겠죠. 곧 뭐 있으면 BMW 세놓는 이 스플릿 갈라놓는 네. 구성이라든지 네. 잉크를 앞에 걸어놓는 거라든지 네. 여기 걸어놓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뭐 이제 일반화 되겠죠. 실제로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인도 엔지니어들이랑 중국 엔지니어들이 기여도가 많아요. 거기 탁월한 인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향후 5년, 10년 후에 자동차 시장은 또 몰라요. 지금은 이제 앞선 기업들이 치고 나가겠지만. X5는 2018년도에 나왔고 그죠? 그러면 뭐 벤치마킹을 좀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뭐 벤치마킹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뭐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한다 뭐 이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뭐 비슷하다라고 보면 이 정도 비슷한 사이즈니까 아, 뭐 비슷하게 이렇게 결과값이 도출이 되나 보다. 뭐 엔지니어들이 뭐 그렇게 설계를 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런 그 지오메트리가 이제 우리말로 기하학이잖아요. 네. 뭐 기하학은 눈으로 어떻게 판단을 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그 기하학은 수학적인 사고를 명확하게 하시는 분이 이 파라미터 값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서 계산을 해서 만들어내는 게 기하학의 형태라서 만든 사람 외에는 이게 어떤 구조인지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 하다 보면 만든 사람도 이 값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를 수 있어요. 옛날하고 달라서. 컴퓨터에서 이렇게 연산을, 왜냐하면 그 기본적으로 규칙을 준 연산은 사람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효율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 정도 구조로 돼 있고, 여기는 이제 탄소광으로 두껍게 돼 있고, 두께도 X5랑 비슷해요. 글쎄요, 비슷해 보이네요. 비슷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엔진 여기 V6 방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뒤쪽으로 이렇게 와 있어요. 앞쪽에 네. 이렇게 좀 간극이 많아서 여기가 이제 축이잖아요. 그렇죠. 예, 거의 앞부분이 걸려 있어요, 지금. 여기 허브가 있는 네네. 게 이제 휠 네. 센터죠. 네. 센터가 여기 정도 있습니다. 네. 네네. 그 보시면은 엔진 거의 앞부분만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현대도 이 무게중심, 물리적인 무게중심 잡기 위해서 이런 배치를 지금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예. 네. 더군다나 이 현대 엔진이 이제 뒤쪽으로 미루기가 좋은 게 보통 엔진이 터보가 이쪽에 붙거나 네. 이쪽에 많이 붙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대 엔진이 터보가 어디 붙어 있죠? 여기 바깥쪽으로 붙겠죠. 네, 저쪽으로 붙어 있죠. 네. 그러니까 이쪽에 붙어 있는 그 구조로 봐서는 괜찮은 거예요. 많이 뒤로 밀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저쪽에 보시면 네. 지금 여기까지가 엔진이고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트랜스미션인데 네네네. 그 실내하고 공간을 구분하는 파이어월 격벽 이쪽이 여기거든요. 여기. 네네, 네. 응? 그러니까 이거를 뒤로 미룰 수 있는 만큼 다 밀은 거예요. 벽을 그렇죠. 다 갖다 붙인 거예요. 네. 이런 설계들이 이제는 뭐 어디 차만 이런다 뭐 이렇게 얘기가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스티어링 기어 여기 있고요. 렉 기어 렉 모터 방식이죠. 네. 네. RMDP였습니다. 나중에 이게 스티어링 기어도 이제 한번 강조를 하긴 해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이게 스티어링 기어가 단순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스티어링 기어 안에 들어가는 여기가 이제 토크 센서거든요. 네. 이게 토크 센서인데 얘가 이제 렉 모터를 움직여주는 거고 네. 렉 기어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돌려주는 피니언 기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렉 기어가 이게 사실은 리서큘레이팅 볼에 비해서 다루기가 힘들어요. 이게 고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안에 기어를 굉장히 세밀하고 정밀하게 가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바퀴가 휠이 정지했을 때 이거를 순간적으로 돌리려는 시점에서의 토크가 그죠. 무지하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순간 토크가. 그래서 지금 이 서버 모터가 순간적으로 가해지는 이 토크가 자동차의 부품 중에서는 가장 부하가 커요. 여기서 전기를 좀 많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초반 토크하고 또 달릴 때의 토크하고 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와 움직였을 때의 토크가 완벽하게 이게 또 차이가 나니까 이 스티어링 기어를 설계하시는 분들이 이 토크 센스에 따른 이 서버 모터에 요거 이제 직류 모터잖아요. DC 모터가 들어가는데 요거 제어하는 요 시스템 설계하는 엔지니어 분들이 엄청나게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간단히 요거 딱 부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요거 전담하는 부서에 엔지니어들이 많이 붙어가지고 이거 연구를 하거든요. 또 이 자율주행에서는 얘가 엄청난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서버모터를 어떤 식의 그 신호를 받아가지고 조절을 해줄 것이냐에 따라서 안전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얘가 거의 뭐 자율주행 시대에서는 거의 얘가 갑이죠. 그래서 지금 그 전기차 업체나 자율주행 업체에서 그 헤드헌터를 가장 많이 해오는 엔지니어 대상이 이 스티어링 기어 쪽 엔지니어예요. 그리고 이 스티어링 기어 엔지니어는 내연차든 뭐 전기차든 무슨 차든 이 기술이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 여러분들이 뭐 CMDPS, 그러니까 EPS죠. CEPS, 그 다음에 RUPS 이렇게 두 가지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종류가 참 많아요. 한 7, 8가지 됩니다. 이 EPS만 해도. 그래서 요거 언젠가 저희가 한번 정리를 따로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 촉매가 여기 붙어 있네요. 3원 촉매가 여기 붙어 있습니다. 3원 촉매 저기 붙어 있는 게 산소 센서고요. 여기 산소의 포화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그래야 이제 3원 세 가지가. 요 안에 백금, 팔라듐 뭐 이런 거 쓰니까 조그만데 비싸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여기다가 또 GPF까지 붙인다 그러니 내연기관이 이제 죽으라는 거지 말하자. 여기다 GPF 붙이면은 여기 배기만 해도 비용이 벌써 얼마야. 그리고 또 GPF가 숨통 막잖아요. 이게 마스크 씌우는 거니까 출력도 끌어올리고 해야 되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유럽에서 야 이제 내연기관 그만 만들어. 그냥 직접 말하기는 좀 그러니까 계속 이제 눈치를 주는 거지. 이래도 안 나갈래? 참 130년 동안 인간의 발이 되어주고 사람의 친구가 되어줬는데 참 서운한 면도 많아요. 이제 슬슬 퇴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서운한 생각부터 듭니다. 진짜 한 20년만 더 유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좀 더 발전해서 요거 디퍼런셜 케이스를 그 ELCD처럼 해놨네요. 근데 보기에 참 예쁘게 해놨네요. 예쁘게 해놨네. 그러니까 보통의 이제 디퍼런셜 케이스하고는 좀 달라서 여기 앞쪽에도 ELCD가 들어가나 이렇게 봤는데 시건선이 없어요. 그냥 디퍼런셜이에요. 센서나 액추에이터 같은 게 없죠. 그래서 이제 전륜 쪽에 출력 좌우. 이제 후륜 구동을 바탕으로 한 사륜 구동이기 때문에 요 샤프트가 출력이 뒤로 나가는 게 아니라 뒤에서 앞으로 뽑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뽑아와서 양쪽으로 배분해주는 디퍼렌셜인 거죠. 여기 이제 드라이브 샤프트 이렇게 들어가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380마력 정도 되니까 한 30%라 그래도 100마력 120마력 초반대, 100마력 초반. 120 돼야 되니까 딱 그 정도 두께예요. 전륜구동에 한 130, 40마력 정도 되는 그 정도 두께로 이제 들어가 있고. 현대 8단 변속기 이거 문제 있나요? 이거 요즘 뭐 얘기 있어요? 제네시스의 변속기 문제? 아니, 변속기는 문제. 이건 문제 없죠. 뭐 좀 성능이 구리다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없죠. 성능 구린 것도 그 변속기 자체 성능보다는 현대 엔진이 좀 편하니까 이제 BMW GF8단 생각하시면서 자꾸 비교를 하시면 이제 불만스러운 거고 일상 영역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변속기에는 뭐 딱히 이슈가 없고 후륜 기반의 변속기가 특히 별 이슈가 없죠. 현대에서 좋다는 얘기도 없고 그렇다고 뭐 그냥 이상하다는 얘기도 없고 무난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트랜스퍼 유닛 이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요게 이제 트랜스퍼 유닛의 출력을 배분하기 위한 ECU 들어가 있고 전자식 사륜구동 H-트랙. AWD라고 이건 H-트랙이라고 AWD라고 부르더라고요. 현대에서 이제 AWD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승용 라인에서는 H-트랙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AWD 써있네. AWD. 그래서 HT를 버리지 않았나요? 제네시스에서도 이제 안 써요? 왜 안 쓰죠? 그러니까 현대차에 들어가는 사륜을 이제 HT. 그러니까 현대가 아니라는 얘기네. 그러니까 무조건 현대의 H는 안 쓰겠다. 그런 이야기네. 그건 괜찮은 생각 같은데요? 뭐 나쁘지 않네요. 그러면 이 G-트랙이라고 또 이름을 하나 만들지. AWD는 너무 평범하잖아요. 일반적인 명칭이죠. X 드라이브나 뭐 포매틱이나 현대도 제네시스용으로 하나 만들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G-트랙이라고 하기 좀 그러면 뭐 G매틱이라든지
예. 매틱도 좀 이렇게 누가 썼으니까. 카피한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쿼드지? G 코드? G 코드지? 아니면은 G 코드 매틱? 예. 하여튼 예. 알아서 그걸 만드시고요. G 자 붙여갖고 GAW라고 하든지. 이 안에 보시면 이제 M. 예. 있어요? M 있고 그 옆에 제네시스 마크 있고. 여기. 예, 위아 마그나라고 위아 이제 마그나, 예. 마그나랑 합작, 캐나다의 마그나사와 합작해서 설립한 회사고요. 예, 그다음에 이 사륜구동에 대한 그 라이센스는 거의 이제 마그나 파워트레인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그워너 마그나, 그다음에 헬덱스 뭐 이런 업체들이 이제 나눠서 공급을 하고 그 외에도 뭐 파트타임 사륜구동을 만드는 업체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주로 이쪽에서 마그나에서 공급받는 브랜드들이 많습니다. BMW, 벤츠, 또 현대 뭐 이런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마그나에서 많이 공급을 받습니다. 전자식 사륜구동이고 이쪽에 다판 크러치 들어가 있어가지고 앞쪽으로 해서 전자식으로 구분을 해줍니다. 요즘은 뭐 센서를 워낙 나눠서 뭐 엄청 빨리 이게 감지를 해버리니까 거의 슬립이 일어나자마자 배분을 기계적으로 기어로 해버리는 기계식과 전자식의 차이가 이게 또 체감이 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일상 주행에서 기계식은 상시 사륜이니까 늘 기어가 물려서 돌아가잖아요. 다만 뭐 15%라도 배분을 하잖아요. 근데 얘는 경우에 따라서는 100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0으로 뺄 수도 있고 얘가 온로드에서의 주행 질감은 더 좋죠. 그런데 이제 험로에서 장시간 운행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는 그런 거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안에 보시면은 이제 깨끗하네요. BMW X5에 비해서 이런 건 좀 아쉽네요. 그 다음에 실리콘 처리는 뭐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제 기계가 한 거겠죠. 네, 아주 규칙적으로 한 걸 보니까 이제 기계에서 균일하게 잘 쌌네요. 네. 커버가 있긴 한데 여기도 실런트를 이렇게 발라주면 좋은데 여기 위쪽으로 머플러 위쪽으로 처리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양쪽으로 머플러 나와 있고 배기관 나와 있는데 녹난 데가 아직은 없네요. 이게 7,700km 정도죠? 네. 예, 그렇게 적은 시승차로는 적은 거리는 아닌데 뭐 별로 이렇게 거슬리는 부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 부분을 이제 알루미늄 합금으로 양쪽을 이렇게 지지할 수 있도록 되게 단단하게 중간을 이렇게 딱 잡아놨네요. 이거 참 잘해놨네요, 이런 거. 자, 후륜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후륜 구동 쪽이니까 후륜 디퍼런셜 케이스가 출력 배분까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LSD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서버 모터가 있으니까 ELSD가 여기 들어가 있어서 얘가 또 좌우 출력 배분을 하기 위해서 디퍼런셜 케이스가 이게 한쪽에서 슬랩 일어나면 그쪽으로 몰아가는 걸 얘가 방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자식 같은 경우에는 뭐 5대5까지는 안 해주고 뭐 한 30%, 40% 뭐 그 정도 선인데 그렇게만 해줘도 훨씬 주행 성능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전자식 이 LSD 같은 경우에는 주행 성능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코너링에서 좀 더 안정감과 빠른 속도에서도 그 슬립 없이 코너를 빠져나갈 수 있는 이제 뒤쪽에 있으니까 이제 이건 오버스티어 그걸 조금 방지할 수 있도록 후륜 기반이라서 여기 이렇게 달아놨네요. 전륜 쪽에는 없는데 이제 이쪽에만 주 구동축이니까. 그 다음에 드라이브 샤프트 두께가 확실히 다르죠. 이쪽으로 380마력이 다 갈 수 있으니까. 솔리드 같죠? 지금 중공 파이프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되게 두꺼운 할로우든가. 중공이면은 굉장히 좀 더 커야 될 것 같고. 솔리드 같아요. 솔리드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일 스프링 들어가 있고요. 이 스콥 서버. 이것 때문에 이제 처음 출시됐을 때 말이 많았죠. 그래요? 왜요? 에어 매틱 안 들어갔다. 에어 매틱 안 들어갔다고? 이게 프리미엄인데, 에어 매틱. 왜냐면, 이게 X5가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저렴하다고 했는데, 더 저렴한 모델도 있어요. 투어렉. 그 다음에 에비에이터. 에비에이터는 8,000에서 9,000이니까 얘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최종적인 가격이. 그런데,
그 투아렉도 그렇고 얘 옵션 다 얹어서 하면은 그 두 모델보다 약간 저렴하긴 한데 그래서 비슷하게 가격이 나오니까 야 걔들도 하는데 뭐 X5가 그렇다고 치고 니들이 에비에이터보다 못하면 어떡해. 근데 사실 에비에이터를 우습게 볼 만한 브랜드는 아닌데 링컨을. 근데 어떻게 링컨이 또 그렇게 됐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 소비자들이 너무하다. 이게 뭐 어떻게 프리미엄이냐 한 게 이것 때문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요게 벤츠의 그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처럼 예, 프리뷰 이 지형을 카메라로 인식을 한 다음에 미리 이걸 어댑티브를 조정해주는 방식으로 예, 소크쇼버의 그 반응성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장점은 있는데 아무래도 에어매틱 대비 이게 재료비가 좀 저렴하다 보니까 예,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다 옵션 얹으면 8,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모델이 지금 그 정도 되거든요. 7,000 후반대, 8,700 후반대. 에어매틱이 없어도 괜찮다고 보세요? 아니면 좀 아쉽다고 보세요? 8,800에 에어매틱까지 들어가면 더 좋겠죠. 그러면 베스트인데 네. 근데 없다고 해서 만약에 에어매틱을 추가한다면 네, 가격이 또 오를 거잖아요. 아. 그러면 한 뭐 최소한 9,500에서 1억 가까이 되겠네요. 그럼 X5랑 같은 비슷한 가격대가 가격이 되는데 비슷하게 형성이 되겠네. 그러면 경쟁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배치 값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9,000 초반으로 해서 에어매틱을 집어넣는다. 이 구성 같으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에어매틱의 승차감은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네. 에어매틱을 그 거부하실 분은 꽤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살 때 네. 풀옵션 항상 이제 풀옵션 중에 뭘 뺄까가 이제 고민이 되는 건데 에어매틱은 넣는다 치면 다른 뭐 약간의 그 자율주행 옵션이라든지 뭐 이런 걸 좀 빼려고 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다음 버전에는 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뭐 페이스리프트 모델에 이게 또 들어오게 되면 또 욕먹을 거 아니야? 그전 오너들한테. 뒤쪽은 만약에 네 바퀴 다 넣는 게 좀 부담스러우면 앞쪽만이라도 앞에, 그렇죠. 뒤에보다는 앞에가 이제 앞쪽이 아무래도 승차감에 영향을 많이 주니까 맞아요. 앞쪽만이라도 보통 그렇게 세팅하는 브랜드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소유하고 있는 차 중에 ML63 AMG도 앞쪽은 에어매틱인데 뒤쪽은 아니에요. 유압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공간도 약간 빠듯해 보이네요. 뭐 넣으면 넣죠, 뭐. 리저브 이렇게 넓게 넣으면 되니까. 네. 예, 밑에 그 로우암이 알루미늄 합금으로 되게 두껍게 넓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잘 만들어 놨네요. 굉장히 튼튼해 보이고. 알루미늄 합금으로 로우암이 이 2톤 넘는, 이게 한 2.2톤 되죠? 그쵸? 2.1톤이 약간 넘는 무게인데, 이 정도 지지하려면 이렇게 두껍게 가야 돼요, 넓고. 강으로 하면 이 정도까지는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강으로 쓰면 좋긴 한데,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네. 넓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뒤쪽 컨트롤함 말고는 다 알루미늄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링크가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근데 이게 거의 두 개에 해당하는 거죠. 역할입니다. 넓게 이쪽에서 두 개를 잡고 있고 이쪽에서 하나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위에 링크를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 재밌어요. 위는 각도가 이렇게 좀 올라가 있어요. 각도가 좀 올라가 있고 아래는 각도가 내려와 있어요. 지금 이게 차가 하중이 기본 하중은 받아 있는데 이게 주행하면서 이렇게 한쪽으로 하중이 쏠리게 되면 얘는 올라가서 수평이 되고 위에는 더 각도를 이뤄서 약간 당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캠버가 크게는 안 일어나는데 조금 일어나도록 해놓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예. 앞쪽을 이게 지금 살짝 내려가 있단 말씀이에요. 네네. 내려가는 게 당기고 얘는 조금 더 내려가 있잖아요. 네네. 살짝. 네. 뒤를 살짝 밀으니까 약간의 토아웃. 그렇죠. 거의 뉴트럴이긴 한데. 여기 위쪽에서 잡아서 여니까 진짜 약간 열리는 거예요. 저게 적극적으로 투아웃을 만들어주는 구조는 아닌데 이것도 적극적으로 마이너스 캠버를 만들어주는 구조로는 안 보이는데 그래도 미미하게. 야 우리 현대가 제네시스급에는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후륜 구동인데 기본적으로 좀 달려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이 약간의 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요 구조에서 그러니까 무게를 잘 지탱하면서도 이게 두 점으로 잡아버리면 아무래도 이 밑쪽에서의 변화가 크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을 두 개를 잡고 이쪽을 하나를 잡았어요. 그러면서 중앙을 잡는 게 아니라 이쪽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에서는 약간 이쪽으로 그 격차를 두고 잡으면서 각도를 주니까 이쪽에서 당기면 이쪽에서 밀어서 열어주고 하는 역할이 나올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뒤 얼라이먼트, 다이나믹 얼라이먼트를 설계하는 그 차들을 뒤에서 보면 네. 그 차가 앞에서 가속 방지턱 같은 걸 넘을 때 네. 뒷바퀴가 실룩하거는 맞아요. 몇 번 보신 적이 있는 거. 예. 이 차는 그렇게 실룩하진 않을 거예요. 예. 그냥 살짝 살포시 예. 변화했다가 들어가는 그런 정도일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잘 달리게, 그러니까 막 적극적으로 달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막 미치게 환장하게 만든 차는 아닌 거죠. 그죠? 아 근데 이렇게 만들어 나오는 게 맞아요. 예. 그때 X5하고 비교해서 좀 이게 또 X5랑 비교했다고 그 BMW 오는 분들이 몇 분이 또 어딜 감히 그래요? 이 세상에 어딜 감히가 어딨어 이거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뭐라는 건 아니에요. 현 PD가 저와 이제 얘기를 할 때 그렇죠 하는 거는 상급자에 대해서 예의가 아니다. 뭐 나도 알고 있는 걸 너도 아는구나.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자기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나도 생각했는데 그렇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너무 그걸 불편하게 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딜 감히 하시는 분들 그러셔도 되는데 그건 좀 우리가 동의하기는 좀 어려워요. 저희 생각도 인정해 주셔야죠. 저희도 인정해 드리니까. 뭐 X5랑 비교할 수 있죠 뭐. 근데 비교해서 저희가 아직은 X5가 더 낫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사람도 아닌데 비교 좀 하면 어때요? 네. 뭐 옛날에는 TV로널 포르쉐 911과 비교하고 막 그랬죠. 엘란트라도 엘란트 따봉 받았는데. 세계의 명차와 함께 달린다. 이게 이제 크로스 멤버가 X5가 이제 알루미늄만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데서 차이가 나는 거죠. 다른 건 다 비슷하게 썼어요. 비슷하게 썼는데 좀 저렴한데도 여기 알루미늄 가끔 들어가고 좀 저렴한데도 에어매틱 넣고 그러면 논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쉽다는 거야. 논란을 아예 만들지 말면 사람들이 가성비 측면에서 왜 이런 얘기 있잖아요. 테슬라 옹호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 성능 나오는데 단차는 이해해야지. 심지어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는 이해는 거예요. 돼요. 그 말이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타보면 단차가 눈에 안 들어와. 근데 그렇게는 하죠. 성능 좋아하는 건. 그렇게 말할 건 아니죠. 실드 철줄 일은 물론 아니지. 그 반대로 얘기하면 현대가 이 정도 가성비인데 처음에 오류 나는 거나 좀 품질 문제 있는 건 봐줘야지. 이 얘기를 들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못한 게 좀 아쉽기는 해요. 아까도 이제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언제부터 밥 먹고 살았다고 이걸 그렇게 평가를 하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우리라고 뭐 항상 찌끄레기냐 우리도 프론티어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꿈을 크게 가져야지 언제까지 사대주의야. 예. 뭐 판단은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보기에는 좀 더 여기에다가 알루미늄만큼 넣고 에어매틱 넣어서 에어 서스펜 리저버 넣어서 요거 가격이 조금 올라가더라도 가성비 면에서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하면 아직은 프리미엄 브랜드에 완벽히 진입한 소유의 가치를 논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니까 이걸 기점으로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은 이거 소유해볼만 하겠는데 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네. 왜 세상은 현 PD 세상은 미친놈이 지배한다 그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가 미친 가성비로 한번 미친놈의 염로를 보여줬으면 판이 그래도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물론 우리나라에서 잘 팔리는데 미국이나 해외 시장에서는 아직 안 팔리잖아요. 팬덤이 아직 없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팬덤을 만들려면 그 팬덤이 생길 뭔가 얘만의 개성이나 특징. 그렇죠. 그리고 까칠해도 팬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까칠한 게 매력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까칠해라는 게 아니고 뭔가 얘만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 나는 무엇을 추구한다.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아니면 아주 오랜 역사,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던가. 현대는 이제 50년인데요. 뭐 53년 됐으니까 그 전에 아도 서비스까지 합치면야 뭐 거의 한 80년 되긴 합니다만 뭐 그거야 뭐 현대 전신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우니까
앞으로 전기차 시대에는 사실 이제 이 역사나 히스토리, 상관없겠네요. 예, 뭐 헤리티지 이게 필요 다시 없- 또 쓰여야 되잖아요. 리셋되는 거죠. 스마트폰의 헤리티지는 아이폰이잖아. 2008년에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전기차의 원년은 언제가 되려나? 2012년에 테슬라가 썼으니까 2012년으로 보는 게 맞겠네요. 전기차의 역사. 그러면 이제 10년도 안 된 역사에서 누가 깃발 꼽느냐 이게 이 싸움이에요. 네. 자, 그럼 나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V80 저희가 하부 저번에 막아가지고 뭐 네. 반복되지 않는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뭐 다양한 다른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일단 프리미엄 SUV로서 국산 중에서는 뭐 경쟁이 아예 없으니까 말을 못 하겠고 그렇다고 뭐 이시국 차를 구입하는 것도 요즘 많이 부담되실 거고 또 X5로 가자니 지출이 좀 늘어나고 폭스바겐 뭐 투아렉이나 에비에이터도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그 유지하면서 수리에 대한 부담 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슷하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차원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이건 집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네. 얘가 설령 가격 같은 그 옵션에 같은 가격이라 해도 네. 이걸 집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AS 내리기 편하니까. 그쵸. 근데 해외 시장에 나갔을 때, 그럼 얘기가 달라지죠. 해외 시장에 나갔을 때 폭스바겐하고 그 제네시스하고 딱 갖다 놓고 그러면 이야기 전혀 다른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죠. 산타페, 팰리세이드, 뭐 테룰라이드 이런 거는 많이 구입하시는데 제네시스는 손이 잘 안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왜냐면 비슷한 가격대가 너무 치열하니까 그 럭셔리 그리고 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가 결코 가성비가 좋은 차라고 보기도 어렵고 서비스가 또 좋다고 보기도 어려우니까 이걸 선택하시는 분들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네시스가 해결해야 될 숙제죠. 그러니까요. 네. 우리나라에선 막강한데 네, 그런 걸 뭐 동물원 호랑이라 그래야 되나? 어쨌든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근데 동물원 호랑이도 호랑이는 호랑이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키운 맹수도 잘 키우면은 또 그렇죠. 예, 자연에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대가 지금 전기차 시대에서 이걸 어떻게 잘 이 유산을 예, 이끌어 나가고 변화시킬 것인가가 숙제인 것 같아요. 네. 하이브리드가 나올까 이게? 어떻게 보세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뭐 이런 하이브리드로 나오고 나서 전기차로 갈까? 아니면 제네시스는 바로 이 다음에 EV로 갈까? 만약에 네. 지금 현대의 기본 그 하이브리드 방식보다는 네. 그 볼보처럼 뒤에 모터를 그냥 대체해버리고 드라이브 샤프트 없애버리고 EAWD로 네,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그렇게 방향이 나오든가 아니면 아예 전기차로 바로 가버리고 바로 EV로 가든가 그러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현재 현대차가 2025년까지 61조인가 투자한다 그랬죠? 예, 그러면 61조면은 와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나요? 그게 네, 5년 동안 투자를 한다는 금액인데 금방 쏟아지겠네요 신차가. 네, 어쨌든 기대를 한번 해보시죠. 뭐 기업에서 투자한다 그러놓고서는 안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거 지켜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가 점심 먹고 주행시승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